저는 대학 시절에 공대를 다니고 있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명확했기 때문에 저는 주저없이 공대를 선택했고 컴퓨터를 전공했어요. 갑자기 왜 대학 시절 이야기를 하나 궁금하실 텐데요. 대학 시절에 만나게 된 인연으로부터 제 이야기가 전부 다 시작이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다니던 학교의 구조 특성상 공대 건물이 의대 건물이랑 무척이나 가까웠습니다. 의대생들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마주칠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바쁘게 공부하는 것들을 보면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개발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기 때문에 매번 도서관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공부를 하곤 했었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본인에게 편안하고 익숙한 자리가 하나쯤은 존재를 하잖아요. 저도 도서관에 늘 자리를 맡아놓는 곳이 있었어요. 창가 자리라 햇빛이 많이 들어서 가끔은 눈이 피곤할 때도 있었지만 밖에 나가지 못하는 그 마음을 달래주는 자리라고 할까요? 아무튼 제가 늘 자리를 잡는 곳 맞은편에 앉은 사람이 있었어요. 어차피 공부를 하러 간 자리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진 않았었는데 어느 날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에 제 자리 앞에 캔커피 하나가 놓여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하고 두리번거리는데 제 앞에 앉은 사람이 자기가 놔둔 거라고 손짓을 하더라고요. 고맙다고 고갯짓으로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쪽지 하나 제 앞에 놓였어요. 무슨 과에 다니고 있길래 하루 종일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를 해요? 보니까 전공 측도 어지럽던데. 저는 의대에 다니고 있어요. 매일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친해지고 싶어서 쪽지 보내봐요. 저는 컴퓨터 전공하고 있어요. 프로그램 개발하는 게 꿈이라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간략하게 쪽지를 주고받았는데 제가 컴퓨터를 전공하고 있다고 하니까 신기해 하더라고요. 전 솔직히 의대에 다니고 있는 그 사람이 더 신기했었는데 말이죠. 매일같이 같은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쉬는 시간이라든지 집중이 안 될 때마다 쪽지를 보내면서 대화를 하곤 했었죠. 도서관이다 보니까 말소리를 낼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쉴 타이밍에 같이 나가서 커피를 마시러 가기도 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그려나갈까에 대한 스몰 토크도 하게 되는 사이가 되었어요. 하나둘 말문을 열고 나니까 서로 할 이야기가 어찌나 많던지 점점 말도 편안하게 하게 되고 서로의 기분을 헤아리며 대화를 하게 되었죠. 둘 다 평생 공부만 하고 살아온 사람들이라 그런지 연애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몰라서 쑥맥처럼 굴긴 했었지만 점점 마음의 문을 열고 친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손도 잡게 되고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가 본과 2학년 때 일이었고요. 저보다 4살 많았던 남편은 본과 4년째를 다니고 있는 중이었어요. 남편은 졸업을 앞두고 의사고시를 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남편에게 너무나도 깊게 빠진 탓이었을까요? 한창 성적이 올라야 할 시기에 연애를 하느라 정신이 빠져서 성적이 뚝뚝 떨어지게 되었죠. 사실 그거야 뭐 양쪽을 적절하게 오가며 조절을 했어야 하는 건데 제가 너무 바보같이 남편에게 푹 빠져버려서 일어나게 된 참사나 다름없는 것이었죠. 딱 그 시기쯤에 저희 아버지께서는 오랜 시간 지속해 오시던 인테리어 사업을 이어가고 계셨었는데 하필이면 믿었던 직원에게 크게 사기를 맞게 되면서 집안 형편이 무척이나 어려워지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정말 집안이 한순간에 풍비박산이 났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정도로 집안 곳곳에 빨간 딱지가 붙고 아버지께서는 돈을 빌리러 다니기 바쁘셨죠. 평생을 집에서 집안일만 하시며 가족들의 끼니를 챙겨주셨던 어머니께서는 소일거리를 찾아 밖으로 나가셔야 했고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나도 원이 벙벙하다. 내가 오랜 시간 믿고 지냈던 친구나 다름없는 녀석이 이렇게 내 뒤통수를 칠 줄이야 꿈에도 상상 못했지. 내가 바보같이 굴긴 했지만 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줄 알아야 한다는데 당장 대금부터 치러야 하는데 막막하다 막막해.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으니까 일단 우리 입에 풀칠은 하고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대학은 일단 휴학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대학 등록금을 당장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어떡하니? 지금 중요한 시기라고 하는데 도움이 되어줄 수가 없어서. 저는 그렇게 대학을 휴학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사실 대학교 2학년짜리 학생에게 그러한 집안 사정은 견디기 힘든 일이긴 했어요. 그 상황이 너무나도 저를 옥죄어 오는 것 같았고 저를 좌절하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저는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제 꿈을 향해 한 발 더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치 못한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말았죠. 당장 학비를 마련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나 이번 학기를 마치게 되면 아마 한동안 학교로 돌아가지 못할 것 같아. 학교를 휴학해야 한대. 우리 집 완전히 망해버렸대. 아이, 원래부터 잘 살았던 집이었으면 몰라도 그저 평범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째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건지 모르겠어. 우리 아버지는 망연자실해서 하루 종일 빨간 닥지 붙은 가구들만 보고 있고 우리 엄마는 일하러 나가시는데 그게 너무 속이 상해. 속이 상할 만하지.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상황에 너무나도 우울할지 모르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자기가 힘을 내야 한다는 거 잘 알고 있지? 자기네 부모님께서도 많이 미안해하고 계실 텐데 자기가 계속 우울해하면 얼마나 더 속이 상하시겠어. 지금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니까 노력하면 될 거야. 우리 같이 힘내자. 응? 힘이 안 나. 매일 밤 꿈에서도 학교에 영영 못 돌아가고 이대로 아르바이트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는 꿈을 꿔. 비관적인 사람이 된 것 같아. 나는 늘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런 현실에 부딪히게 되니까 나만큼 비관적인 사람도 없더라. 모든 건 마음먹기에 따라 다른 거야. 자기한테는 늘 든든하게 자기 뒤를 지켜줄 수 있는 내가 있잖아. 지금 상황에 너무 비관적인 생각만 하지 말고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이런 일을 겪게 된 것에 다행이라고 생각하자. 나이 더 먹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생긴 일이라면 얼마나 더 힘들겠어. 지금 당장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를 마련할 수도 있고 자기가 그동안 놓쳤던 공부들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면 어때? 제가 우울해하니까 옆에서 저를 다독여주면서 남편은 정말 정성스럽게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저는 점점 더 남편을 의지하게 되었고 제가 마음 편안하게 기댈 수 있는 곳이 남편 옆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힘들어하고 계신데 제가 어떻게 부모님께 징징거릴 수 있겠어요? 저는 남편이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꾸준히 저에게 용기를 주었기에 마음의 우울함을 벗어 던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휴학을 하는 동안 저는 남편의 의사고시 준비를 뒷바라지했죠. 물론 뒷바라지만 한 것은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공부들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 놓치고 있었던 성적을 다시 복학했을 때 복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전공 서적을 달달 외울 정도로 공부를 했죠. 아르바이트도 꾸준히 하면서 제 대학 등록금을 벌어보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사람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힘없이 가졌던 우울함이 사라지더라고요. 정말 그 시간 동안 편안하게 쉰 적이 없다 할 정도로 바쁘게 살았어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눈 깜빡할 사이에 흘러가게 되었고 겨우 학비를 마련해서 등록금을 하려고 하는데 또다시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앞으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하며 꾸준히 학비를 모아 졸업을 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었는데 글쎄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죠. 제가 글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임신을 하게 된 탓이었습니다. 남편이랑 저랑 둘 다 연애를 하는 동안에 아이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누구보다 철저하게 노력을 하고 조심을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생긴 아이에 당황을 하고 말았죠. 제 나이 23살밖에 되지 않았었고 남편의 나이는 27살이었어요. 거기다가 더 큰 문제는 남편이 군대를 아직 다녀오지 않았기 때문에 군대까지 다녀와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냥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것이 막막하기만 한 상황이었기에 세상의 풍파와 시련은 모두 다 저를 거쳐가는 것인가 또 한 번 우울함에 빠지게 되었어요. 뭐라고? 임신을 했다고? 아이고 이 미련한 기집애야. 번듯하게 직장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아직 대학도 졸업하지 못했는데 덜컥 임신부터 해서 오면 어쩌자는 거야. 정신머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집안 상황이 좋아서 떡하니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어쩌자고 임신을 한 거야 도대체. 누구야? 누구 아이를 가진 건데?
사귀던 여자친구를 임신시켰다고? 아휴, 내 속이 터진다 터져. 그래서 같은 의사도 아니고 그냥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고? 집안도 쫄딱 망했고? 이를 어쩌니? 사람을 살리는 의사식이나 되어서 이미 생겨버린 아이를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네 팔자 네가 꾼 건데 뭐 어쩌겠어. 결혼 준비해야지. 양가에서는 당연히 난리가 났고 아이가 생겼으니까 무조건 낳아야 한다고 말을 하는 양가 어르신들의 말에 저는 멘털이 무척이나 흔들리게 되었어요. 아니, 솔직히 말을 하면 누가 그 나이에 엄마가 되고 싶겠어요? 전 당연히 남편과 상의 후에 아이를 포기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만약 후에 결혼을 해서 아이가 생긴다면 그 아이에게 2배로 정성을 쏟아붓겠다고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취직이 된 것도 아니고 미래가 확실한 것도 아닌데 아이부터 낳고 제 인생을 점치기에는 너무 도박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다른 친구들은 예쁘게 차려입고 나가서 신나게 놀 나이인데 저는 배가 불러온 상태에서 집에서 아이를 위해 시간을 쏟고 출산과 육아를 고민해야 한다는 현실 자체가 너무나도 답답하게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제 생각과 남편의 생각은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결혼하자. 내가 임신까지 하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쉽게 포기를 할 순 없어. 나는 자기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내가 책임질 자신이 있어. 돈 걱정? 그거 몇 년만 지나면 안 해도 돼. 내가 군의관만 갔다 오면 전문직인데 어디 취직 하나 못하겠어?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우리 가족 먹여 살릴게. 절대로 후회할 일 없게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나 한 번만 믿고 결혼하자. 결혼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잖아. 나 지금 내 몸에 일어나는 변화로 인해서 너무나도 혼란스러워. 이렇게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될 거라고는 아예 상상조차 하지 못했고 나 스스로 이뤄낸 게 하나도 없는데 결혼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막막해. 나만 믿어. 나를 믿어줬으면 좋겠어. 지금은 나도 이뤄낸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나 의사야. 생명을 살려야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정작 내 아이를 포기한다고? 그럴 수 없어. 두려워. 내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나도 아무것도 모르는 애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당연하지. 그 어떤 사람도 첫 임신과 출산은 어려운 법이야. 새 생명을 당연히 이 세상 밖으로 꺼내줘야 하는 거지. 나처럼 당신을 사랑한 사람 더 없을 거야. 그리고 나 의사잖아. 직업도 빵빵하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굶어 죽지 않게 할게. 지지부진하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시간을 끄는 사이에 뱃속의 아이는 16주까지 자라나게 되었어요. 애초에 임신 사실을 10주가 다 달아서야 알았기 때문에 뱃속의 아이 성별이 아들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임신일 거란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를 포기하기엔 너무나도 늦은 시기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마자 시댁에서는 저희에게 결혼을 서둘러서 하라고 재촉을 하시더라고요. 뱃속의 아이가 사내 아이라고? 몇 번이나 확인한 거 맞지? 그래, 너네들이 전부 명문대에 다니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니까 태어날 아이의 머리가 똑똑한 것은 안 봐도 비디오 아니겠니? 나는 우리 집안에서 이름 하나 크게 날릴 자식을 보고 싶다. 시댁에서는 아들 욕심이 있었던 것인지 뭔지 저에게 결혼을 하루라도 빨리 하라고 하셨고 저는 등 떠밀려서 결혼 준비를 하고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남편의 직업이 어쨌든 의사라는 것에 만족을 하시는 듯 했었고요. 10달을 품은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고 남편은 군의관으로 군대를 가게 되었어요. 저는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 남편이 보내주는 생활비를 가지고 살아야만 했는데 남편이 군대에서 받는 월급이 얼마나 되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이를 키우느라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학비로 모아두었던 돈은 이미 아이의 물품을 사는데 전부 다 써버린 상태였고 남편이랑 같이 살던 원룸을 유지하는 것에도 돈이 꽤 많이 들어갔어요. 그 원룸도 남편이 학교를 다니면서 오가는 시간이 아깝다고 대학가 근처에 얻어두었던 원룸이었는데 아무래도 대학 가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살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니 학생,
내가 처지가 딱해 보여서 그동안 별말 안 하고 있었는데 말이야. 여기가 원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방음이 그렇게 잘 되는 편도 아니고, 아휴, 저 아이 울음소리를 좀 어떻게 할 수 없어? 다른 집에서 민원이 엄청나게 오고 있다고. 학생네 집안에서 나는 애 울음소리 때문에 잠도 못 자겠다, 공부도 못 하겠다. 방 좀 빼줬으면 좋겠어. 아니, 미안해. 결국에는 집주인 아주머니께서 집을 비워달라 하셔서 그 집에서도 나가게 되었어요. 친정 부모님께 기대어 지낼 수 있었다면 참 좋았겠지만 친정 부모님께서는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지방에 내려가서 다시 한번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해 보신다고 내려가셨고, 저는 지낼 곳이 없어서 결국 시댁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불가피한 선택이었죠. 시댁에서는 떡두꺼비 같은 우리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정말 진심으로 다해서 예뻐해 주셨지만 저는 그저 남편의 발목을 잡은 나쁜 년, 파렴치한 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당신들 눈에 성에 차지 않으셨겠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도 하긴 했어요. 일사의 나들이 데리고 온 짝이 대학도 졸업하지 못한 여자라니, 그것도 임신까지 해서 돈 한 푼 가져오지 않고 몸만 덜렁 들고 들어왔으니 답답하셨겠죠. 꼴도 보기 싫었을 거고요. 뱃속에 자리를 잡은 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시켰다만 친정집은 망해버린 인테리어 업체를 놓지도 못하고 질질 끌고 가고 있었으니 그 얼마나 꼴보기 싫으셨겠어요. 제 자식이 똑같은 짓을 한다면 저도 싫은 티를 냈을 거예요. 반면 제가 기가 팍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존재를 했죠. 시댁은 나름 빵빵하다고 말을 할 수 있는 집안이었거든요. 대학 교수인 시아버지, 화가인 시어머니, 원래 예술이 진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고 하잖아요. 재료값에 레슨비에 부르는 게 돈이라고들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시어머니네 친정에 또 돈이 많은 집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서 살았고 단 한 번도 돈 걱정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대학 교수로 자리 잘 잡아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하시는 시아버지. 아들은 의사가 되었으니 그 집안이 얼마나 위풍당당했겠어요. 근데 글쎄 아이를 덜컥 가지는 바람에 대학도 졸업하지 못한 며느리가 들어왔으니 마저도 너무 모양새가 빠지는 거죠. 저도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시댁에 들어왔지만 현실은 더 처참했습니다. 부려먹을 일이 있지 않은 이상 저를 아예 없는 사람 취급을 했거든요. 어머님, 오늘 점심에는 드시고 싶으신 게 있어요? 저희 아이가 일찍 낮잠을 자기 시작해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준비해 보려고요. 혹시 불고기 같은 건 어떠세요? 제가 양념장 만드는 법 배워왔는데 맛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불고기 한번 해볼게요. 설아, 괜히 비싼 고기 못 먹게 만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 나는 점심에 약속 있으니까 대충 집에 있는 걸로 끼니 때워라. 오늘도 약속이 있으셔요? 저는 어머님이랑 같이 점심 먹으려고 했는데. 내가 언제 너랑 겸상한다고 했니? 애 낮잠 자는 동안 책이라도 한 글자 더 봐라. 나중에 뭐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니. 언제까지 집에서 애 핑계대고 놀고 있을 건 아니지 않아? 어쩜 이렇게 하나하나 말을 해줘야만 할 생각을 하는지. 답답하다 답답해. 시어머니는 저를 경멸하는 눈치로 바라보셨고 제가 뭘 같이 하자고 권유를 해도 싫은 티를 팍팍 내셨죠. 저는 남편이 군의관으로 가 있는 그 시간 동안 정말 시댁에서 눈칫밥을 먹으며 갓난 아기를 키워야만 했고 허드렛 일을 하며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남편이 제대만 하면 제 생활도 조금은 달라지겠지 기대를 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남편이 군대에서 나오고 나면 우리도 한 가족으로 번듯하게 살 수 있겠지 싶었는데 남편이 제대를 하고 대학병원에 취직을 하는 그 시간까지 시간만 속절없이 흘러가게 되었죠. 생각보다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어요. 아무리 남편이 노력을 한다고 해도 병원은 한정적이었고 집안의 기대를 받고 있는 남편이 적당한 수준에 맞춰서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았거든요. 본인은 더 좋은 곳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는지 꽤 오랜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만족하는 곳으로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현실의 벽은 조금 더 높았죠.
남편이 당장 벌어오는 돈으로는 집을 살 수도 없었고 시댁에서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분거도 시켜주지 않았어요. 저에게는 단 1원 한 푼도 돈을 쏟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어요. 네가 무슨 돈을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친정이 빵빵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들 앞길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몇 억이라는 돈까지 써가면서 너에게 집까지 해줘야 할 의무는 없지 않겠니? 솔직히 너도 양심이 있으면 그런 걸 바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저는 시댁에서 시집살이를 견뎌내면서 아이를 키워야만 했어요. 시부모님이 하는 말이 사실 하나도 틀린 말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점점 주눅이 들었고 말수가 사라지게 되었죠. 우리 아이가 6살이 되었는데 내 나이는 고작 29살이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취업도 하고 아직도 본인들의 삶을 즐기고 있는데 저는 시댁에서 매여 살면서 아이 키우느라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해야 했죠. 정말 지식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임신을 해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는 게 저를 비관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한 번은 저희 아이가 아파 열이 펄펄 끓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겪은 열경련까지 본 터라 너무나도 놀라서 당장 응급실에 가야겠다고 옷을 입고 아이의 간단한 짐을 싸고 있었으니 시어머니가 혀를 끌끌 차면서 저에게 와서 말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저 지금 응급실에 급하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애 열이 39도까지 올랐고요. 열로 인해서 경련도 오는지 몸을 파르르 떠는데 이러다가 정말 무슨 사달이라도 날 것 같아요. 무서워서 미치겠어요. 당장 동네 응급실이라도 가야겠어요. 동네 병원 응급실에서 해줘봐야 뭐 얼마나 해주겠니. 수액이나 하나 맞춰주고 해열제나 주겠지. 아니 너는 의사 와이프라는 게 그 정도 지식도 없어서야 되겠니? 그리고 우리 아들이 오늘 당직 끝나면 내일 돌아올 텐데 우리 아들한테 진료 좀 해달라고 하면 되지. 그 몇 시간을 못 참면서 응급실에 가? 너같이 별일 아닌데 오는 사람들 때문에 병원이 쓸데없이 바쁜 거야. 그 정도 상식은 가지면서 살아야 하는 거 아니니? 동네 병원에 가는 거잖아요. 아이가 이렇게나 힘들어하는데 뭐라도 해서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그이는 정형외과 의사인데 소아과에 대해 알면 얼마나 잘 알겠어요. 어머님, 저 병원에 좀 다녀올게요. 못 간다. 응급실 비용이 얼만데 그 돈을 써가면서 쓸데없는 짓을 하겠다고 그래? 그리고 정형외과 의사도 의사야. 소아과에서 실습도 했을 텐데 그 정도 기본 지식도 없을까 봐. 너는 애가 할 줄 아는 거 하나 없으면서 지 남편 무시나 하고 말이야. 그냥 재워. 해열제나 더 먹이고. 결국 그날 저는 울고불고 난리를 쳤지만 응급실에 가지 못하게 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이 퇴근을 하고 돌아올 때까지 해열제나 먹이고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면서 밤을 지새워야 했어요. 그 이후에도 시댁에서는 사사건건 제가 하는 일에 트집을 잡았어요. 제가 밥을 먹을 때 꼭 물이랑 같이 먹는데요. 그런 거 하나하나 시비를 걸더라고요. 나는 너처럼 희한하게 밥 먹는 애도 처음 봤다. 아니 밥을 먹으면서 무슨 물을 그렇게나 많이 마셔? 그게 속 다 버리는 일인 걸 몰라서 그러니? 아무튼 식습관하고는. 밥 먹으면서 물 먹으면 속이 더 안 좋아지는 법이다. 앞으로 고치거라.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서 저희 아들이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었어요.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치는 아들이랑 놀아주고 이것저것 궁금해하는 것들을 가르쳐주느라 시간을 다 쏟아부어야만 했었는데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니까 저도 시간적으로 여유가 갑자기 생기더라고요. 그제야 진정 저를 위한 시간이 생겼구나 싶어서 그 시간을 헛되게 보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도 뭔가 해보고 싶은 욕구가 생겼고 다시 한번 놓았던 컴퓨터 공부를 시작하면서 학원에 다니겠다고 말을 하게 되었어요. 아무리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한들 저도 제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을 다시 펼치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날이 가면 갈수록 병원에서의 일이 바빠졌고 저랑 아이를 돌보지 않게 되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피곤해했죠. 여보, 요즘 우리 대화가 너무 부족한 것 같지 않아? 우리 아들 어린이집 가서 적응 잘하고 있나 봐. 오늘도 어린이집에서 노트를 보내줬는데 우리 아들이 친구들이랑 잘 어울린다면서 논다고 사진도 찍어 보내주는 거 있지? 한번 봐봐. 나 지금 막 병원에서 퇴근한 사람이야.
너무 피곤해서 볼 여유가 없네. 대화는 나중에 천천히 하자. 나 지금은 잠이 너무 부족해서 자야 해. 저는 남편의 점점 더 심해지는 무관심 속에서 버티며 육아를 하고 남몰래 손 놓았었던 공부를 시작했어요. 제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오전에 학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가 저에게 난리를 치셨죠. 요즘 손주를 어린이집에 보내놓고서는 뭘 그렇게 매일같이 나가나 했더니만 네 방에서 무슨 교재를 발견했지 뭐니. 너는 말이야 우리 아들이 그렇게 잠도 못 자면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다 주고 있는데 팔자 좋게 학원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어. 그냥 뭐든지 아무 일이나 할 생각을 해야지 이제 와서 대학이라도 다시 들어갔겠다는 말이냐? 제적을 당한 주제에. 저도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꿈이 많은 학생이었고 공부도 곧잘 했었다고요. 하고 싶은 일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요. 애 키우느라 시간이 없어야 정상인데 고졸 주제에 공부를 하면 무슨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 거냐. 네가 그렇게 여유 있고 공부할 시간이 있으면 집안을 더 살피도록 해라. 우리 아들 돈 쓰지 말고. 돈 아까운 줄도 모르고 학원에 다니고 있어. 아이고 내 속이야. 돈 들여서 학원 다니는 거 아니에요. 국비 지원받아서 학원 다니고 있었어요. 어머님은 모르시겠지만 나라에서 자격증을 딸 수 있게 돈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라고? 공짜라고? 내가 쪽이 팔려서 원. 네 시아버지가 대학 교수고 내가 잘 나가는 화가인데다가 남편이 의사인데 뭐 공짜로 배워? 너는 우리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부수지. 왜 이렇게 치질이 궁상으로 사는 거야? 제발 그러지 좀 말아라. 누가 보면 너한테 생활비 한 푼 안 주고 부려먹는 줄 알겠다. 이게 바로 우리 집안에 먹칠하는 일이야. 이래서 끼리끼리 어울리는 사람들 만나야 하는 건데 내가 정말.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을 바꿔서 지질이 궁상이라고 하는데 황당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꿈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무시하고 학원을 계속 다녔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를 불러다가 한숨을 푹푹 쉬면서 또 드자비를 하시더라고요. 너는 집안 꼴이 눈에 안 보이니? 이거 봐라 이거. TV장이고 협탁이고 할 거 없이 먼지가 이렇게 뽀얗게 쌓여 있는데 네가 지금 팔자 좋게 학원 다니면서 공부할 시간이 있는 거야? 저 이제 한 달만 더 지나면 이번 교육과정은 다 끝나요. 저도 자격증 딸 수 있고요. 저 이래봬도 공부 잘했잖아요. 제가 조금만 더 빠르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조금만 예쁘게 생각해서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해서 도전하는 일이다 봐주시면 안 될까요? 네가 공부를 하겠다고 난리를 치면 누가 애를 키우고 집안일을 할 거야? 공부고나 바리고 다 때려치워. 그렇게 여유를 부릴 시간이 있으면 말이다. 어린이집에 보내서 괜히 애 힘들게 할 생각하지 말고 네가 손수 키워라. 어머님,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는 걸 얼마나 즐거워하는데요. 그리고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도 다 사회생활 아니겠어요.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교감을 하고 자기 친구들도 만들고 해야 사회성도 발달하는 거라고 육아 박사님이 하는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육아 박사라는 거 다 지 똥꼬집으로 만들어내는 거다. 내가 하지 말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할 생각을 해야지. 어쩜 이리 자기 고집만 부리는지. 이러다가는 아주 시어머니 말을 우습게 생각하고 나중에는 개무시를 하겠어. 내가 그런 꼴을 보면서 살아야겠니? 시어머니는 자기 말이 무조건 맞다면서 저한테 강요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사건건 아이를 키우는 것에 간섭을 하고 집안일을 할 때에도 잔소리를 늘어놓으셨죠. 제가 정말 하루 종일 한숨을 쉬는 횟수를 다 따져볼 수 없을 만큼요. 저는 속상해 친정집에 전화를 걸어서 이 모든 억울함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친정 부모님 타지에서 고생하시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제가 효녀는 아니었지만 부모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는 할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이를 악물고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왜 이렇게 미련하게 버티기만 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바보 같지만 그게 저와 아이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점점 더 시궁창처럼 변해갔죠. 제가 믿을 사람은 남편밖에 없는데 남편은 집에 안 들어오지 저랑 애들을 챙기라고 말을 해도 씨알도 먹히지 않았거든요. 왜 요즘 당직 기간도 아닌데 집에 안 들어와?
나랑 아이 좀 챙겨. 우리야말로 가족이잖아. 나한테 관심을 좀 가져주면 안 돼? 내가 얼마나 힘들게 버티고 있는데.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너한테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너네 집 가난하잖아. 내 미래에 도움도 안 되잖아. 남들은 말이야 빵빵한 집안 여식 만나서 다들 개원을 하네. 백 써서 교수가 되네 마네 하는데 너는 도움도 하나 안 되고 내 돈 갖다 쓸 생각만 하고 너 내 돈으로 학원까지 다닌다며. 가만히라도 있으면 중간에 가지. 왜 이제 와서 공부해서 무슨 딴 주머니라도 차려고 그러냐? 아무튼 집안에서 집안일 할 생각하고 애 키울 생각을 해야지. 너는 생각이 글러 먹었어. 다른 동기들이랑 비교하면서 내가 얼마나 개 같은 줄 알아? 처가가 빵빵했으면 더 편안했을 텐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전 정말 너무 억울했어요. 국비 지원 받아서 다니는 거라고 해도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거든요. 아니, 알고 있으면서도 무시를 했죠. 제가 그저 딴 주머니를 차려고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저한테 쓸데없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저를 무기력하게 만들게 하고 싶은 것 같았어요. 제가 이 집구석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딴 마음을 먹지 못하게 그냥 저를 꼭두각시 인형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답답하다 하시면서 제 욕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반항을 안 해봤을 리가 없지 않겠어요? 당연히 해봤죠. 하지만 제가 반항을 하고 발악을 하면 할수록 저를 대놓고 무시해대더라고요. 제가 뭘 하든 말든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말이죠.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서러운 일이더라고요. 연예인들이 말을 하길 악플도 관심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빨가벗고 춤을 춰도 아랑곳하지 않을 것 같을 정도로 무시를 하는데 그것 또한 견디지 못할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불도저처럼 밀고 나갔어요. 학원에 다니면서 원하던 자격증을 땄고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개발자의 길을 걷기 위해 공부를 했어요. 뚝심을 가지고 하니까 오히려 더 굳건해지더라고요. 사실 심화 과정을 더 배우고 싶었지만 이를 알게 된 남편이 돈을 틀어막고 주지 않았기에 가능하지 못했죠. 심화 과정은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전 갑자기 막막해져서 남편에게 울면서 말을 했어요. 내가 대학 시절에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다 아는 사람이 어떻게 나 길을 가로막을지만 할 수 있어? 제발 나한테 돈 좀 줘. 나 일 좀 하자. 공부? 진짜 답이 없다. 남들은 마누라들이 죄다 뒷바라지한다고 속 내일까지 다림질해서 준다는데 넌 뭐냐? 애도 남의 손에 맡기고 진짜 미치겠다 내가. 넌 그냥 집에서 집안일이나 얌전히 해. 내 속 다 뒤집어 놓지 말고 말이야. 내가 아주 아무 소리도 안 하니까 편하지. 잔소리 좀 해봐. 저는 너무나도 자존심이 상했고 점점 작아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 편인 줄 알았던 남편까지도 제 편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꿈을 포기하기엔 아직 어리다고 창창한 나이였기 때문에 저는 몰래 야금야금 공부를 하면서 시댁 식구들의 눈치를 살폈죠.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나고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제 나이는 32살이었어요. 육아하느라 치여서 살도 뒤룩지룩 못나게 찌고 임신 때문에 얼굴에 기미도 생기고 아무튼 파릇파릇하던 20대랑 달리 폭삭 늙어버리고 말았죠. 여자는 임신하고 나면 팍 늙는다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어디서 주워들은 건 많은데 그게 제일이 될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그런 저희 모습을 보고 남편은 점점 더 저를 멀리하기 시작하고 다른 의사 마누라들이랑 저를 비교해댔어요. 남들은 몸매 관리도 하고 피부 관리도 하는데 너는 왜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면서 관리도 안 하냐. 내가 정말 이런 비교까지 해대면서 말을 해야겠어? 자존심이라는 게 없어 너는? 주변에 조금만 돌아보면 충분히 비교가 되고도 남을 텐데 그걸 왜 모르냐 진짜?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 네가 뭐라 하든 말든 난 나의 길을 간다의 모습을 고집했어요. 그러다가 알고 싶지 않은 것까지 알게 되었죠. 남편이 매년 의대를 나온 학생들끼리 동문회를 연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도 그게 부부 동반이라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전 한 번도 들은 적도 없고요.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솔직히 충격을 좀 받게 되었죠.
남편이 저를 얼마나 부끄러워했으면 그런 자리에 한 번도 불러주지 않았는지 여자로서의 자존감이 떨어지더라고요. 이 이야기도 제가 남편이 당직이라 갈아입을 옷을 가져다 주러 병원에 갔다가 동료 의사에게 들은 이야기였어요. 재수 씨, 엄청나게 오랜만에 뵙네요. 결혼식 한 이후에 한두 번 봤나? 그것도 우연히. 아니, 이제 우리 동문회 있는데 왜 한 번은 안 나타나고 그래요. 이제 아이도 다 컸잖아요. 어르신들께 맡기고 기분 전환도 할 겸 호텔에서 여는 동문회 식사라도 한번 하러 오세요. 아유, 의대 동문회 제가 왜 끼겠어요. 아무리 호텔밥이 맛있다고 해도 그렇지 저 그렇게 염치 없는 사람 아니에요. 남편이랑 남편 동료들 모이는 자리에 제가 끼면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네? 이상하긴 왜 이상해요? 부부 동반 모임인데. 설마 여태 부부 동반인지 몰라서 안 오신 건 아니죠? 에이, 야야,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그래? 어차피 이 사람 바빠서 못와. 우리 부모님이라고 한가해서 애 봐줄 수 있는 줄 알아? 당신 내가 준비해 오라고 한 건 깔끔하게 다 준비해 온 거 맞지? 그럼 이제 가봐. 그리고 앞으로는 병원 안까지 들어오지 말고 내 동료 의사들이 보면 얼마나 흉을 보겠어. 아주 그냥 꼬락서니하고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나간다니까 굳이 안으로 들어오는 이유는 뭐야? 나한테 뭐 쪽이라도 주고 싶은 거야? 남들은 어디 일하는 아줌마가 온 줄 알겠다. 동료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아무리 제 꼴이 우습다고 해도 일하는 아줌마가 왔다느니 하면서 말을 하는데 제 기분이 온전치 못하죠. 방금 만난 동료는 유일하게 같은 대학 동기여서 얼굴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으니까 제가 와이프인 걸 알았을 거라고 말을 하면서 다른 의사들은 제 존재를 모르고 있다며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상해버린 저는 남편에게 옷만 전달해주고 다시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시댁에 들어갔는데 시어머니가 노발대발 난리를 치더라고요. 넌 내가 웃음니? 너 홀라당 다 까먹었지? 어쩜 이렇게 하나하나 잘하는 일이 없을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저를 한 대 칠 기세로 다가오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영문을 몰라서 시어머니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오늘 시어머니 친구들이 집에 오기로 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어떻다고 저에게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머님 친구분들이 오시는데 저한테 왜 화를 내세요? 평소에는 그런 자리 있어도 저 안 데리고 다니시잖아요. 우리 집에 모이기로 했었으니까 당연히 네가 밥을 차려야지. 네가 없었으니까 누가 일을 하겠니? 결국 나가서 사 먹었잖니. 네가 밥을 안 차려놓고 가서 이렇게 됐잖아. 저는 어머님 친구분들이 오늘 집에 방문하신다는 사실조차 몰랐었는데요. 어머님이 저한테 말을 해주신 적도 없었잖아요. 내가 친구들이랑 매달 모임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래? 집에서 모이는 걸 몰랐으면 네가 미리미리 물어보고 준비를 했어야지. 내가 꼭 말을 해줘야만 하니? 괜히 트집을 잡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미리 말이라도 했으면 몰라도 말을 안 했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무슨 박수무당도 아니고요. 그런 걸 미리미리 알고 어떻게 준비를 하냐고요. 그냥 트집 잡고 싶었으니까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여다가 화풀이를 하는 것이었어요. 진짜 억울해서 살 수가 있나.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어떻게든 이 집구석을 탈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 달 반이 지나고 동문회에 가는 날이 되었어요. 남편이 아침부터 분주하게 준비를 하길래 저도 동문회가 있는 날이구나 하고 알게 되었죠. 여보, 당신 병원 일 끝나고 바로 갈 거야? 나는 언제 가면 될까? 미리 준비를 해놔야 당신이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서 가지. 부부 동반이라고 하니까 옷도 비슷하게 입고 가면 좋겠네. 네가 거길 왜 와? 학교 전체 동문회도 아니고 의대 동문회인데 네가 왜 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 아니, 부부 동반이라며. 내가 당신 와이프니까 당연히 가야 하지 않겠어? 그리고 그때 당신 동기분이 그랬었잖아. 나도 오라고. 가서 얼굴만 비추고 맛있다는 호텔 밥만 먹고 올게. 야, 진짜 쪽팔리게 하려고? 그 자리에 오겠다고 말을 하냐고? 맛있는 호텔 밥 처먹고 사이 더 찌게? 거지 새끼도 아니고 공짜 밥에 한장했어? 내가 너를 굶기기랬냐? 아니면 쓰레기를 먹였니? 다 똑같은 음식인데 호텔 밥은 뭐가 달라?
그냥 집에서 된장찌개나 처먹어. 나도 호텔 가서 스테이크 썰 줄 알아. 당신 입만 입이야? 내가 얼마나 잘못한 일이라고 거지니 공짜밥이니 사람을 무시하면서 말을 하고 그래. 고기 자르는 칼을 오른손에 쥐는지 왼손에 쥐는지는 아냐? 아, 너는 기본 상식도 없는 것 같은데 괜히 나까지 쪽팔리게 할 생각하지 말고 얌전히 집에서 집안일이나 해. 내가 무슨 대학만 못 나왔지. 그런 기본 상식도 없겠어? 대학도 당신이랑 같은 명문대 입학해서 공부했던 사람이야. 당신이 그렇게 나를 무시할 게 아니라고. 몇 년이 지나도 재기 못하는 친정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내 생각도 좀 해라. 나도 대학병원에서 당직 서기 싫다고. 밖에 나와서 강남의 떡하니 개헌하고 싶다 이 말이야. 근데 친정에 비빌 여유가 없으니까 안 되잖아. 아니, 시댁은 노냐? 너네 집 잘났다며. 돈 많이 벌고 명예도 장난 아니라고 맨날 침 튀기면서 말하는 게 누군데. 그렇게 개헌하고 싶고 백이 필요하면 시댁에서 지원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집에서 나 의대까지 졸업시킨 데 쓴 돈이 얼만데. 처가가 잘 나갔으면 이런 걱정도 없지. 아, 됐고 나타날 생각하지 마라. 집에나 있어. 저는 그 말에 복수를 다짐하며 일부러 제일 평범한 옷을 골라서 동문회 장소에 갔어요. 남편에게 쪽이라도 실컷 주자라는 생각에서 한 행동이었죠. 근데 동문회장에 들어서자 완전 으리으리하더라고요. 약간 주눅이 들었어요. 제가 너무 평범하게 입고 가서 동문회에 온 사람들보다는 일하러 온 사람에 더 어울렸거든요.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남편을 봤는데 아니, 이놈이 벌써 얼큰하게 취한 게 아니겠어요? 그때가 저녁 8시 반이었는데 제가 아이 밥 차려주고 씻기고 나오느라 늦게 도착하긴 했거든요. 7시 행사라고 들었는데 8시 반에 이렇게나 취할 수 있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뜨문뜨문 빈자리도 보이더라고요. 뭔가 했더니만 7시 식시작이 아니라 5시였던 거예요. 남편이 이것도 일부러 거짓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었어요. 나쁜 새끼. 제가 정말로 나타날까봐 2중 3중으로 장치를 해둔 거였죠. 저는 남편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어요. 어머, 여기 있었네? 한참을 찾았잖아. 입구에서 만나자고 했었는데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어떡해? 아는 척을 하니까 남편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뭐냐고 묻더라고요. 취해서 그런 건지 뭔지. 뭐긴 뭐야, 동문회 자리에 오라며. 나름 일찍 온다고 온 거였는데 너무 늦었나? 많이 취했네? 이 아줌마가 도대체 뭐라고 말을 하는 거야? 뻔뻔하게 그지없게. 왜 반말이냐고. 아, 아줌마, 내가 밖에서 기다리라고 했잖아. 대리운전기사가 무슨 이 안까지 찾아오고 그래? 아, 내가 나간다고 통화했잖아. 아이씨, 인사 중인데 아줌마가 왜 끼어들어? 나가세요. 나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갈 테니까 여기 차키 가져가서 차에 시동 걸고 추우니까 히터 틀어놔요. 저는 순간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미친놈 쳐다보듯이 남편을 보았죠. 아주 뻔뻔하게 저를 바라보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한테 아줌마 소리도 어이없어 죽겠는데 저를 대리운전 기사로 취급하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아니, 당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취했어? 많이 취한 것 같으면 지금 바로 집으로 가자. 어디 반말을 찌찍하는 거야. 당신 어디 회사 소속이야? 내가 큰일 낸 걸 거야? 남편의 말에 너무 황당하고 수치스러웠어요.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는데 하필이면 남편 쪽팔리게 한다고 제가 후질근하게 입고 가서 진짜 대리기사 같은 거예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남편이 던져준 차키 받아들고 진짜 차에 시동 걸러 가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남편의 싸대기를 확 때리더라고요. 순간 놀라기도 했지만 궁금하기도 해서 누가 남편 뺨을 때렸나 하고 보니까 글쎄 낯이 익은 사람이더라고요. 누구지 하다가 떠올랐어요. 주위에서 웅성웅성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남편은 뺨을 맞았으니까 뺨을 부여잡고 입을 열었죠. 아니, 동문 회장님 왜 저를 때리세요? 갑자기 나타나셔서는. 아니, 혹시 취하기라도 하신 거예요? 갑자기 사람 뺨을 이렇게 날리는 법이 어디 있어요? 아니, 자네 지금 와이프 차림이 우습다고 대리기사 취급하는 건가? 자네가 이렇게나 인간 쓰레기인 줄은 몰랐네. 내가 기가 막혀서 두고 볼 수가 있어야지.
아니, 회장님. 아니, 어떻게 우리 와이프를 아세요? 남편이 놀래서 되물어보더라고요. 그러자 동문 회장님이 우리의 인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제가 개발자가 꿈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청각 장애 아동들과 시각 장애 아동들을 위해서 동화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었어요. 무료로 개방을 해서 많은 장애 아동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을 개발하고 싶었는데 제가 학원에서 배운 소스들로도 충분히 가능하겠더라고요. 제가 워낙 우리 아이한테 책을 많이 읽어주긴 했어서 녹음도 직접 하고 수화도 인터넷 보고 공부해서 배워서 어떻게든 짜 맞춰서 만들었어요. 문제는 장애 아동들이 많은 곳에 이걸 무료로 배포를 해서 테스트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인증이 된 것이 아니다 보니까 받아주는 곳이 별로 없었던 거죠. 제가 봉사하고 싶은 마음으로 개발을 했지만 프로그램이 사용되지 않으면 쓸모없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에는 발로 뛰는 게 답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곳저곳 컨택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딱 연락이 온 게 동문회장이 개원을 한 아동치료센터였어요. 동문회장이 아동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재활부터 시작해서 언어치료까지 다 하고 있었거든요. 프로그램을 살펴보니까 우리 센터에도 잘 어울리는 것 같고 해서 제가 시범으로 한번 돌려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봉사하는 뜻을 가지고 만든 제품이라고 무료로 배포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어느 정도는 후원도 하고 싶습니다. 보니까 수화 부분이 조금 어색한 것 같은데 저희 센터에 있는 수화 선생님을 모델로 쓰시면 어떨까요? 좋은 프로그램이라 같이 해보고 싶다고 이미 의사는 전달하셨습니다. 같이 수정도 하면서 프로그램을 보완했고 제가 결과적으로 프로그램 론칭을 앞두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제 프로그램에 도움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동문회장에게는 무료로 평생 쓰게 해드리겠다고 해둔 상태였고요. 동문회장님께서 후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전문적인 성우도 고용을 해서 쓰고 수화 전문가도 센터에서 소개받아서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되게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봉사를 하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혹시 어느 학교를 졸업하셨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이력에 쓰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사실은 알아주는 명문대에 입학을 하긴 했었는데 졸업은 하지 못했어요. 아이를 일찍 가지게 되는 바람에 제적을 당하게 되었거든요. 이걸 이력서에 쓸 수나 있을지. 대학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동문 회장님과 같은 학교를 다닌 동문인 걸 알게 되었고 저희 남편도 의대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제 남편이 누군지도 알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이 남편 새끼가 저를 파출부? 아니 대리기사 취급을 한 거죠. 남들은 하지도 않는 봉사일에 정성을 쏟아붓는 이 마음씨 고운 처자를 데리고 임신을 시켜서 결혼한 것도 모자라 대리기사 취급을 처하고 있어. 이 재활용도 안 될 패급 쓰레기야. 도움을 받아도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칭찬은 해주지는 못할 망정, 자랑스러워하지는 못할 망정 이런 취급을 당한다 하니 내가 다 속상하구먼. 동문회 안에서 소란스럽게 난리가 났죠. 자기 마누라를 대리기사로 취급을 했는데 이게 얼마나 발빠르게 소문이 났겠어요. 완전히 남편은 쓰레기 취급을 받게 되었죠. 남편이랑 시어머니는 저에게 꼭 그렇게 했어야만 속이 시원했냐 하면서 삿대질을 시전했지만 인과응보 아니겠냐고요. 멍청한 놈들 같으니라고. 저는 프로그램을 론칭했고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제 프로그램을 쓰겠다고 연락이 도착했어요. 전문 병원이나 도서관에서도 일부 사용하겠다고 연락이 오기도 했고요. 저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돈을 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길로 정말 딴 주머니를 찾자마자 남편이랑 이혼 선언을 했어요. 시댁에서는 당연히 배응망덕하다고 했지만 제가 왜 배응망덕한 거겠어요? 더 이상은 이런 생활하고 싶지 않아요. 이혼할 거예요. 곱게 이혼 안 해주면 소송이라도 불사하겠어요. 그동안 공짜로 파출부 쓴 값 내놓는 게 좋겠죠. 그건 재산분할 통해서 받아낼 거예요. 억울해서라도 돈 한 푼이라도 더 뜯어가야겠어요. 내가 그동안 너한테 생활비 준 게 얼만데 재산분할까지 받아가겠다고 하는 거야. 너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니야? 기가 막혀서 원. 글쎄, 내가 양심이 없는 건지 당신네들이 너무한 건지는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주겠지.
너네가 당당하면 무서워할 것 하나 없어야 하는 게 정상 아니겠어? 남편의 우려대로 저는 시집살이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아서 남편이 저 몰래 들어준 적금까지 탈탈 털어 재산분할 받을 수 있었답니다. 그 돈으로 저와 아이가 살 집을 구하고 지방에서 고생하시던 부모님도 다시 서울로 올 수 있게 도와드렸어요. 저는 개발자로서 살면서 아이도 키우는 워킹맘이 되었지만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남편에게 손가락질했던 동문들이 저에게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도 많이 하고 있고요. 남편은 완전히 인간 쓰레기로 낙인 찍혀서 같이 밥 먹을 사람 하나 없이 그렇게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당한 거에 비하면 더 많이 고통스러웠으면 하는 바람이 가득합니다. 앞으로 두세 개 정도 더 구상 중인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다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 편부모 가정에서 자랐다 한들 구김살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자랄 수 있게 키우고 싶거든요. 제 인생 앞으로 창창하다 믿어보면서 더 노력하며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처럼 홀로 아이 키우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 힘내시라고 응원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